함께하는 부동산 토크 콘서트 진행하려고 합니다. 저희 방송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얼마 전까지 부동산 쥐락펴락이라는 코너가 있다고 기억하시죠? 네, 고개 끄덕끄덕 해주시는데 굉장히 재미있게 진행이 됐었잖아요, 그렇죠? 예. 원래 저희 후배 박지 아나운서가 진행한 쥐락펴락 코너를 했었는데 오늘은 또 제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진행 맡은 전혜원입니다. 자, 오늘 먼저 함께 하실 분부터 소개해드릴게요. 제 옆에 레드스타일스 상현 대표 나오셨고요. 네, 그리고 그린부동산투자연구소 정찬재 소장 소개해드립니다. 네, 엔젤전스 경제연구소 정기현 대표 모셨습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와주셨습니다. 바닥에 앉아서 여기서 듣고 계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 쥐락펴락을 통해서 좀 부동산과 관련된 재미있는 이야기를 풀어보고 싶습니다. 세 분 잘 부탁드릴게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예, 마이크 내주고요, 대표님. 네. 저희가 오늘 쥐락펴락 두 가지 주제를 준비를 했거든요. 여러분께서 궁금해하실 만한 내용 중에서 첫 번째 주제입니다. 그래도 서울 살까요? 라는 주제거든요. 주제 마음에 드세요? 네, 여기 살까요에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서울에 살 것이냐, 리브, 그리고 서울을 살까요? 네, 뭐 바이 이렇게 되나요? 네, 그렇겠죠? 마인이라고 하죠, 마인. 바이. 네, 마인. 네. 부동산을 매수한다, 아니면 서울을 산다, 이런 두 가지 의미로 서울 살까요? 라는 주제를 정해봤는데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급변했잖아요, 몇 년 동안. 막 전국이 신경이 바뀌고 했는데, 그래도 서울에 집을 사야 되냐? 자, 저는 이제 뭐 앞에 우리 두 분 이제 대표님들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저는 좀 정부 정책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정부 정책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은 우리가 이 시장이라는 게 어찌됐든 이 부동산 정책에 의해서 시장이 많이 움직이거든요. 자, 근데 이 정부 정책을 보면, 초기에 이제 정부 정책을 보면은, 그러니까 이 주택이라는 이 주택 시장에 대해서, 그러니까는 리빙이죠, 리빙. 그러니까 사는 공간으로서의 정책을 좀 폈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보면, 여러분들 우리가 파주라든가, 아니면 지금 한참 이제 분양을 하고 있는 이제 이지 신도시 있잖아요. 이제 검다이 신도시. 예. 이런 지역에 물량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예, 물량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 물량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정부 정책을 보면 이 주택이라는 게 리빙, 그러니까 사는 공간으로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수도권 지역에 양적인 공급은 많다라고 이제 정책적인 판단을 내렸다라는 거죠. 네, 양적인 공급이.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제 보시면은 내가 부동산을 사는 거, 그러니까 주택을 사는 거는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하게 양만 따지는 게 아니라 내가 질적인 것까지 같이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질적인 게 뭐가, 그러니까 질적이라는 게 인근에 뭐 자족 기능을 또 갖추고 있다라든가, 아니면은 뭐 직주 근접성을 갖추고 있다라든가, 아니면 뭐 교통망이라든가. 예, 제가 또 직지군자 전문가잖아요. 예. 자, 이런 양질의 주택이 필요한데, 우리가 이제 서울 같은 지역은 모든 인프라가 다 갖춰져 있죠. 예, 모든 일자리가 여기에 있고, 또 이제 교육이라던가 문화, 그 다음에 직주 근접성을 갖추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주택 같은 경우는 가격이 오를 수 있는 지역, 그러니까 양이 또 적은 지역에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양이 적은 지역. 근데 그런 면에서 보면은 서울 같은 경우는 구조적으로 이 토지에 대한 공급이 없다라는 거죠. 네, 토지에 대한 공급.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단순하게 지금 여기서 주택을 사는 공간으로 지금 이해를 하시는 게 아니라 바잉, 그러니까 투자에 대한 대상으로 지금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지금 계신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만약에 주택을 바잉으로 생각을 하시면 이제 서울 쪽에 투자를 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예. 어쨌든 세 분 결론이 똑같은 거잖아요. 서울을 사야 된다. 그렇죠? 그렇죠. 근데 아까 뭐 검단신도시 얘기 들어주시고 하셨는데 말씀 듣다 보니까 서울에 지금 못 사면 굉장히 슬퍼질 것 같고 우울해질 것 같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하셨던 삼기 신도시 얘기가 나오면서 삼기 신도시에 희망을 가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자, 일단 이제 뭐 3기 신도시에 대한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관심도가 높죠. 예, 일단은 근데 말씀하신 거에 좀 답변을 드리면 서울에 주택을 마련하지 못하시는 분들, 좀 자금력이 좀 상대적으로 좀 떨어지시는 이제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적극적으로 3기 신도시 매입하는 것도 해볼만 하다라고 봅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신도시라는 거는요, 우리가 먼저 계획을 세우고, 그 다음에 후 개발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도시를 가보면, 주거 환경 같은 경우에는 또 인문적인 환경도 개런티가 돼 있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이 신도시 자체가 그 외곽에 지어지잖아요. 그래서 외곽에 지어지기 때문에 도심과의 접근성에 따라서 신도시의 가격이 결정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상대적으로 경기 남부권에 있는 신도시 자체가 가격이 상당히 높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1기 신도시하고 2기 신도시, 지금 이제 3기 신도시까지 나왔는데 한번 장단점을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1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도심과의 접근성이 상당히 좋고, 자, 그런데 우리가 2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1기 신도시보다는 좀 이제 접근성이 떨어집니다. 예, 그래도 동탄이라던가 뭐 이런 데 뭐 파주라던가 이런 데는 접근성이 떨어지는 대신에 1기 신도시에 비해서는 좀 자족 기능이 좀 들어가 있어요. 예, 자족 기능이. 그래서 우리가 이 판교 신도시 같은 경우는 이 자족 기능이 가장 강화된 신도시잖아요. 네. 예, 그만큼 이제 가격이 반영이 되어 있는 거고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3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1기 신도시의 물리적인 접근성과 그러니까 장점을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2기 신도시가 갖고 있는 자족 기능이 더 강화가 되는 게 바로 3기 신도시거든요. 자, 그러면은, 자, 우리가 이 주택가격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도심과의 접근성과 일자리에 대한 여부인데, 그거를 다 포함하고 있다라는 거. 물론 이제 계획대로 된다 그러면. 포함하고 있다라는 거는 지금 사실 주택을 마련하지 못하시는 뭐 무주택자분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대안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3기 신도시를 좀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계획대로만 되면은 이제 3기 신도시를 이제 적극적으로 저는 이제 추천을 좀 해드리고요. 자, 그렇지만, 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3기 신도시 자체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뭐 하남 교산지구라던가 남양주의 왕숙지구 이렇게 어떻게 보면 서울의 인접 지역에 지금 조성이 되는 신도시거든요. 자, 그럼 서울이 인접 지역에 조성이 된다? 서울이 곧 확장이 되는 겁니다. 서울이 이제 점점 확장된, 이 서울이라는 지역 자체가 점점 확장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럼 서울이 확장이 되면 당연히 우리가 중심부, 그러니까 도심부 지역이 더 많이 오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렇죠. 예, 당연히 외연으로 지금 확장이 된다라는 거는 중심 부분은 더 실효성이 높아진다라는 거죠. 자, 거기에다가 우리가 이제 신도시라는 거는 서울의 주거에 대한 수요를 대체하려고 만들어진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체 지역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자, 서울 외곽에 신도시가 공급이 된다, 대체 지역이 공급이 된다라는 거는 만약에 대체 지역의 가격이 오르게 되면 서울은 더 오르겠죠. 당연히. 네, 그래서 여력이 되시는 분들은 되도록이면 서울 도심부로 이제 매입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상대적으로 좀 자금 여력이 떨어지시는 분들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무주택자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3기 신도시가 좀 이제 마지막 또 대안이 될 수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좀 공략을 해보시는 것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희망의 표를 놓지 말아야겠네요. 그럼요. 네. 네. 자, 일단 결론은 그러면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니까 리빙은 어디 살든 다이는 서울에 해야 된다. 그리고 3기 신도시는 기간이 좀 오래 걸릴 거니까 아까 우리 황 대표님 써주셨는데 글씨를 갑자기 못 알아보겠는데요. 아, 관심은 10년을 가져도 된다. 3기 신도시. 예. 이것도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계획대로 잘 되는 3기 신도시도 좋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예. 아, 그리고 또 궁금한 점이 그러면 서울에 사고 싶은데 돈이 없잖아요. 어떻게 해요? 그리고 요즘 좀 보니까 재건축 규제가 너무 심해져가지고 재개발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대표님들은 다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사실 너무 어렵잖아요. 재개발 관련해서 투자하는 거. 일단 비용도 문제고 어디에 투자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누구한테 물어봐야 될지도 모르겠고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 소장님 좀 물어볼게요. 제가 먼저 할까요? 네, 이번엔 먼저. 네. 네. 그 이제 서울에 지금 이제 주택 공급인 저는 정책 쪽을 좀 많이 말씀드리는데 이 주택 공급에 대한 정책을 보면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큰 그림을 좀 그려드리면 서울에는 땅이 없습니다. 예, 택지 공급할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어떤 땅을 이용을 해서 아파트 공급을 할 데가 없다라는 거죠. 예, 그러면 우리가 서울에서는 재건축이라든가 재개발 같은 어떻게 보면 정비 사업을 통한 주택 공급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제 재건축 시장을 살펴보면 자, 지금 재건축에 대한 규제가 상당히 지금 고강도의 규제가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예, 재건축 초과의 환수라든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재청안이라는 거는 이 재건축에 대한 개발이익에 대한 세금에 대해서 환수를 하는 거거든요. 그럼 당연히 세금에 대한 부담이 높아진다? 당연히 재건축에 대한 사업 진행 속도가
상당히 늘어질 수밖에 없겠죠. 예, 거기에다가 우리가 재건축이 진행이 되려면 안전진단을 통과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안전진단 자체도 지금 이제 기준이 많이 강화가 됐잖아요. 그러니까는 재건축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이런 그 재건축 현장들이 지금 많이 없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재건축 같은 경우는 어찌됐든 지금 규제가 계속적으로 가해지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보면은 이 인허가 건수 있죠. 예, 서울의 뭐 재개발 재건축의 인허가 건수가 재건축이 진행이 안 되니까 점점 줄어들고 있거든요. 예,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 재건축이 계속 규제가 지속이 된다? 라는 거는요, 당연히 신규 아파트 공급이 유축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언젠가 이 규제는 또 완화가 될 거 아니에요? 네. 이 규제가 언젠가 완화될 거 아닙니까? 아까 정제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언젠가는 완화가 되겠죠. 재건축 초과익 환수제도 유예가 되는 거고. 자, 안전진단 기준도 완화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이게 완화가 된다라고 가정을 해보면요. 그럼 우리가 물량만 체크해보자 이거죠. 물량만. 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지난 정부 때 재건축에 대한 규제가 완화가 되면서 강남에 있는 5층짜리 재건축이 다 갔습니다. 개포주공, 고덕주공, 가락시형, 반포주공 5층짜리 재건축 끝났어요. 자, 그럼 남아있는 거 뭡니까? 금방 말씀하신 음마, 미도, 그 다음에 잠실주공 5단지 다 중층이에요. 12층에서 한 15층 사이. 그렇죠. 자, 그럼 이제 재건축도요. 저층 재건축이 끝나고 중층 재건축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자, 그럼 중층 재건축의 시대가 온다? 과거에 비해서 물량은요.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사업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니까 물량은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물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금방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 정책이라는 게 시장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지만 우리가 물량만 체크해보면 서울은 물량이 적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뭐 재건축 아파트 지금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지금 이제 재건축을 매입을 하려고 뭐 시장에 참여를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 예, 중장기적으로는 무조건 우상향 곡선이 그러십니다. 예, 그래서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그거에 반해서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재건축 말고 또 재개발이 있잖아요. 재개발. 자, 근데 재개발 시장도요, 사실은 상황이 그 녹록한 건 아닙니다, 이렇게. 예. 임대 의무 비용 올라간다. 그렇죠.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은 어떻게 보면 민간 사업이잖아요. 네. 사업성이 있어야 하는 건데, 임대주택 의무 비율을 높인다? 라는 건 반대로 일반 분양분이 적어지는 거거든요. 일반 분양분이 적어진다라는 거는 당연히 사업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사업을 진행을 할 수 없는 현장들도 있다라는 거죠. 예, 그리고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가장 이제 큰 틀을 보면, 자, 여러분이 그 서울시에 재개발 사업에 대한 그 정책 자체가, 그러니까 패러다임이 지금 전환되고 있습니다. 예, 어떻게 지금 전환이 되고 있냐면, 자, 예전에는 우리가 이 재개발 같은 경우가 무조건적으로 물리적인 요건만 맞으면 구역 지정을 해줬죠. 예, 그래서 이제 재개발을 했거든요. 근데 그 예전에는 무조건적인 전면 철거를 통한 아파트 공급을 했다 그러면 지금은 아니에요. 이번에 2030 조강경 정비 계획이 지금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냐면 보존과 정비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해서 이 재개발 사업에 대한 패러다임이 지금 바뀐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예전에는 무조건적으로 정비를 했는데 그게 아니라 앞으로 보존을 한다? 라는 거는요. 당연히 재개발로 인한 구역 지정이 앞으로 상대적으로 상당히 좀 소극적이겠죠. 예, 지금 이제 이 구역 지정 해제도 지금 계속적으로 해주고 있는데, 그럼 이제 앞으로 구역 해제는 계속적으로 해주는데 구역 지정은 앞으로 소극적으로 한다. 그럼 재개발 사업에 대한 재개발 사업을 통한 신규 아파트 공급은 더욱더 유축되는 거 아닙니까? 자, 거기에다가 이번에 그 정책이 좀 바뀌게 되면서 이 구역 지정 단계부터 주민들의 의견을 물어봐요. 그러니까 주민들의 의견 수렴이 들어간다는 거죠. 자, 그런다라는 거는 만약에 어떤 지역 내에 구역 지정을 해주려고 하더라도 반대하는 지역들은 빼고 갈 거 아닙니까? 자, 반대하는 지역은 빼고 간다라는 거는 구역 지정 자체가, 재개발 구역 자체가 아주 협소하게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소규모로 개발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사업성 더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업성도 떨어지고 이게 그 규모 자체가 상당히 작아진다는 거죠. 예, 지금 서울시 정책 자체가 지금 이 뭐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라든가 이런 소규모 개발 방식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네. 소규모 개발 방식으로 이제 가는 거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우리가 재개발 같은 경우 상대적으로 여러분들 지금 서울 도심의 그 뉴타운 지역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규모의 이제 주거 벤트가 형성되는 이런 뉴타운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이제 정책이 변하게 되면 실효성이 높아지는 거죠. 예, 실효성이 높아지는 거기 때문에
이런 정책적인 변화에 따라서 여러분들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 지역들이 지금 대규모의 주거벨트가 형성이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마포에도 많죠. 예, 뭐 아이언 뉴타운, 북아이언 뉴타운, 그다음에 각 지역에 뉴타운들 많잖아요, 그죠? 예, 그런 지역들이 어떻게 보면 희소성이 좀 높아지는 지역이기 때문에 예, 그런 지역 쪽으로도 좀 한번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첫 번째 주제로 저희가 이제 어쨌든 서울을 삽시다라는 결론을 내려보도록 하고 지금 두 가지 주제를 준비했기 때문에 빨리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질문이 이거예요. 그래서 집은 대체 언제 살까요? 라는 질문이거든요. 직접 요즘 보면 집값 바닥난 이런 얘기 많거든요. 집값이 조금 안정세를 보이는 것 같긴 해요. 어떻게 보면 작년 언젠가부터 움직임이 별로 없거든요. 물론 거래도 없고 아무것도 없긴 합니다. 지금 정 소장님 자켓 벗을 수 있어서 이제 준비 다 되신 것 같은데. 전투 모드. 전투 모드로. 아, 더워서 벗었습니다. 지금 네. 언제 살까요? 지금 사야 된다 일단 말씀해 주셨거든요. 황 대표님은. 일단은 저는 이제 전체적인 좀 시장 상황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최근에 이제 지난 5월 달에 일단 우리가 시장 상황 살펴볼 때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거래량이죠. 예, 거래량이 어느 정도 좀 많이 좀 회복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시장을 한번 살펴보면 일단은 지금 이제 강남 재건축을 한번 보면 우리가 음마아파트 기준으로 이제 9.13 대책 전에 이제 음마아파트 이제 31평형 같은 경우가 18억 5천까지 거래가 됐거든요. 예, 18억 5천대 이제 거래가 됐는데 올 1월 달에요. 올 1월 달에 14억에서 15억에 거래가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한 3, 4억 정도, 그러니까 고점 대비해서 한 3, 4억 정도 가격이 좀 떨어져서 지금 거래가 됐다는 거죠. 자, 그런데 지난달 5월 달에 이제 실거래가가 나온 거를 보니까 17억대까지 또 거래가 됐어요. 예,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 9.13 대책 이후에 가격이 좀 상대적으로 좀 많이 떨어졌다가 이제 가격이 어느 정도 많이 회복을 했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원인들을 보면 뭐 재산세, 이제 6월 1일 이제 보유세 기준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급매물들 같은 경우가 이제 시장에 대한 유동성이 지금 풍부한 상황에서 그런 것들이 급매물들이 소진이 되면서 어느 정도 좀 회복이 됐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재건축 시장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제 투자자들이 주로 들어가는 시장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한번 일반 아파트 시장을 한번 보자라는 거죠. 일반 아파트 시장. 그러니까 실수요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일반 아파트 시장을 한번 살펴보면요. 자, 지금 이제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는 사실은 이 거래량 자체가 투자자도 들어오지만 수요자들도 이제 좀 기지개를 피고 있다. 예, 저는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이 시장에 대한 규제, 제일 큰 게 이제 세금에 대한 규제, 양도소득세 강화가 나왔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유세에 대한 것들도 지금 다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출 규제 나와 있는 상황이고, 자, 그 다음에 상기 신도시, 그러니까 이제 수도권 지역에 대한 이제 공급 확대 정책 다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악재가 다 시장에 나왔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수요자들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었냐면, 9.13 대책이 나오고 나서 어느 정도는 가격이 떨어질 줄 알았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모든 것들이 다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여러분들 직접 현장에 가보시면 우리가 강북 지역이라든가 이런 일반 아파트 시장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가격이 빠진 게 거의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게 다 반영이 되는데 가격이 안 빠진다?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 이제 시장을 관망했던 수요자들이 이제는 움직이는 거죠. 마음이 급해지는 거죠. 그래서 어찌됐든 그래서 지금 이제 수요자들도 지금 이제 시장에 지금 유입이 되고 있다. 뭐 많은 수는 아니에요. 근데 아직은. 근데 많은 수는 아닌데 자, 그러면 지금 이 현재 상황을 여러분들 과연 집값 반등의 시초로 지금 봐야 되냐? 진짜 궁금해요. 예, 가장 궁금하시죠? 예, 지금 이것 때문에 여기 지금 1시간 반 동안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맞아요. 네, 물론 근데 저는 그렇게는 안 봅니다. 예, 본격적으로 집값 반등이 시작이 된다? 저는 그렇게 안 봐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첫 번째로 실질적으로 지금 보유세에 대한 부담이라든가 양도소득세에 대한 부담 때문에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과거에 비해서는 구매 욕구가 지금 상당히 떨어져 있는 건 사실입니다. 자, 거기에다가 여러분들 대출 규제가 지금 상당히 세요. 아까 제가 한번 언급해 드렸지만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집을 사고 싶어도 대출에 대한 규제 때문에 현금이 많이 필요하니까 시장에 진입하기가 상대적으로 아주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규제 때문에 시장이 지금 이제 바닥을 찍고 가격이 올라간다? 라고는 저는 여러분은 이 시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시장 상황을 살펴보면
아무래도 이제 대출에 대한 규제 때문에 어느 정도 그냥 이렇게 약보합세 정도, 예, 단기적으로는 약보합세 정도로 뛸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저는 항상 또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게 물량을 항상 체크를 하라고 말씀드리거든요. 예, 물량이요. 아까 우리 황 대표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5만 가구 공급됩니다. 올해 서울에만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그 서울에요. 연평균 아파트 수요량이요. 평균적으로 4만 가구 정도 됩니다. 4만 가구. 자, 그럼 그렇죠. 지금 수요에 비해서 지금 공급이 지금 많은 상황이죠. 자, 근데 이제 이 내년 정도에는 한 4만 가구 정도 또 공급이 돼요. 입주 물량들이.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지금 입주 물량들이 어느 정도 지금 이제 이 수요만큼, 수요 이상으로 지금 입주 물량들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입주 물량이 나오는데 가격이 급등을 한다? 라는 거는 사실은 저는 좀 어렵다고 보고요. 예, 그래서 지금은 어느 정도 단기적으로는 시장 상황이 어느 정도는 약보합세를 뛸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그래도 뭐 떨어지진 않겠죠? 아까는 떨어지진 않았죠. 예, 그래서 예, 저도 근데 이제 가격이 떨어진다라는 것도 저는 또 동의를 안 해요. 예,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지금 시장에 한번 나가 보시면요, 사실상 우리 강북 지역의 아파트 시장 가격 떨어진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 창동에 있는 뭐 동아청솔 아파트 작년 9.13 대책 이후에도 지금 최고가 찍었어요. 그러니까는 지금 수요자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유 때문에 왜 모든 악재가 시장에 반영이 되는데 가격이 안 떨어지니까 수요자들이 꾸준하게 지금 유입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이게 시장이 하락할 것이라는 저는 좀 찬성을 안 하고요. 그러나 어느 정도 이제 강보합세 아니면 약보합세, 예, 이 정도 시장을 좀 유지할 것 같습니다. 예. 네, 아주 깔끔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 분 의견이 결론은 일단 같습니다. 투자할 수 있을 때 투자를 해야 되고 일단 돈자도 모아서 할 수 있는 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 어떻게 보면 저희가 두 가지 주제로 이야기를 해봤는데 여러분께서 다 아는 결론을 내려드린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저는 저희가 이 시간 함께하면서 중간중간에 말씀해 주셨던 뭐 이렇게 정책의 흐름이라든지 아니면 경제의 흐름, 아까 환율 얘기도 해주셨고 여러 가지 이렇게 비교 분석 해주신 게 여러분의 투자에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이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마무리할 시간이 이제 다가와서 세 분께 마지막으로 또 한 말씀 청해야죠. 그다음에 보내면 너무 아쉽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누가 먼저 하실까요? 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예. 지금 옆에 이제 우리 예, 빨리 할게요. 예. 자, 우리 여기 권기현 대표님께서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정리 멘트를 해주시면서 여러분들께 어떻게 보면 큰 그림을 좀 그려주신 것 같아요. 앞으로 이제 어떻게 가야 될지 좀 큰 그림을 좀 그려주신 것 같고, 저는 좀 이게 좀 스피시픽하게 좀 특정시켜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예, 특정시켜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지금 서울에 만약에 내 집 마련을 하시는 분들 중에 좀 자금 여력이 떨어지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지역적으로 보면은 사실은 이 투자 시기는 지금 하셔야 됩니다. 지금. 그러니까 어차피 그 주택가격 자체가 아주 높은 지역에 투자를 못 하실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하셔야 돼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자, 여러분들 지금 시장 상황을 한번 살펴보면 어찌됐든 우리가 2년 동안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아파트뿐만 아니라 주택 가격이 많이 상승을 했거든요. 주택 가격은 상승했는데 대출에 대한 규제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현금이 많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수요자들은 지금 어떻게 움직이냐면 상대적으로 주택 가격이 낮아서 대출이 덜 나오더라도 자금 부담이 적은 지역으로 지금 수요들이 지금 지역을 하향 처리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만약에 좀 자금 여력이 조금 떨어지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이라도 수요가 유입이 되는, 예, 이런 지역의 주택을 마련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재건축 아파트라던가 이런 것들 지금 이제 관심 두고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 올 하반기 정도 제가 볼 때는 좀 급매물들이 시장에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예, 그 이유를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여러분들 지금 양도소득세와 이제 관련해서요, 이번에 지금 보유세 앞두고 지금 6월 1일 앞두고 시장에 좀 급매물들이 많이 나온 거거든요. 자, 근데 양도소득세하고 관련돼서, 빨리 할게요. 예. 내년에 그 장기보유 특별공제 1세대 1주택 2년 거주 요건이 시행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강남 쪽에 고가 아파트라던가 아니면 재건축 아파트를 보유하고 계신 분 중에 거주 요건이 안 되시는 분들은 그거를 끌고 가시는 것보다는 차라리 장기보유 특별공제 80% 받을 수 있을 때 매도하는 게 나아요. 예, 그러니까 하반기쯤에 그 물건들을 좀 노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오늘 정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께 다시 안내 말씀을 드리자면 오늘 부동산 엑스포에 많은 건설사 부스들이 있습니다. 오늘 정보들도 많이 전해주셨으니까
미래가치가 있는 아파트나 오피스텔 분양 정보도 얻으실 수가 있다고 하네요. 한번 가보셔서 상담 받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한국경제TV와 함께하는 부동산 상품 콘서트 쥐랑 펴라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대표님도 감사드리고요.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